제 친구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아이였는데요. 어느 날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무서운 영화도 아니었고 그냥 재밌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계속 뒷자리 남자가 너무 심하게 리액션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모르냐? 진짜 웃긴다. 야, 이거 봐봐. 저기서 저 사람 돈다. 맞지? 너무 화가 난 저는 진짜 한마디 해? 하면서 뒤를 돌려고 하는데 친구가 야, 가만 냅둬. 괜히 싸움나.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영화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렇게 2시간여의 영화는 끝이 났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이제 나가자 라고 하며 일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친구와 제가 앉아있던 자리는 영화관 맨 뒷자리였습니다. 쉽게 말해 뒤에서 소음을 냈던 남자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친구는 제가 괜히 놀랄까봐 하지마, 괜히 싸움나 라는 식으로 저를 말렸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저도 친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엘카나님께서는 가족분들과 함께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셨대요. 고속도로였는데 운전은 동생분이 하셨고 엘카나님은 조수석에 그리고 부모님은 뒷좌석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차가 엄청 막혔는데 차창 밖을 보던 엘카나님은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게 되셨다고 해요.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차츰 그 시선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차가 천천히 계속해서 달리는데 고속도로 옆에 있던 숲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아래에서부터 위로 형태를 갖춰갔다고 합니다. 발부터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허리, 가슴, 어깨, 목. 그런데 형태를 다 갖춰 나갔던 여자가 계속 차랑같이 옆을 뛰어오는데 목 위에 머리가 없었다고 해요. 차가 달리다가 터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달리던 여자가 터널 앞에 서 있었답니다. 핑크색 플랫슈즈에 네이비색 스커트 그리고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이 없었다고 했죠. 목이 왜 없지? 생각을 하던 찰나 뭔가가 차량 본네트 위로 퉁 하고 떨어졌대요. 그게 굴러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엘카나님에게로 왔는데 보니까 여자의 머리였다고 합니다. 목은 찢긴 것처럼 깨끗하지 못하게 잘려져 있었고 오른쪽 눈은 함몰되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아스팔트에 갈린 것 같은 모양새였대요. 긴 생머리의 여자였는데 왼쪽 눈으로 엘카나님을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셨던 엘카나님은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그 여자의 머리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을 하고 있던 엘카나님의 동생분도 그 머리통을 똑같이 봤다는 거죠. 동생분은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나빠서 잠깐 휴게소에 들렀다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뒷좌석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웬 여자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가위에 눌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찝찝하잖아요.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온 엘카나님 가족은 집에 들어가서 어서 자자 하는데 엘카나님께서 집에 도착해서 트렁크를 열고 짐을 꺼내고 트렁크를 닫았는데 시야에 들어오는 저쪽 공원에 아까 봤던 그 여자가 본인의 머리통을 들고 엘카나님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간 엘카나님은 자려고 누웠는데 그 여자가 계속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통을 든 채로 씩 웃는 얼굴 그대로. 엘카나님은 주기도문도 외우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잠이 들었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도 남동생분도 웬 여자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가위눌림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상착의를 얘기해봤더니 분홍색 플랫-슈즈에 네이비색 스커트, 하얀색 블라우스, 지저분하게 잘린 목, 긴 생머리까지 모든 인상착의가 동일했대요. 출근을 하려는데 계단을 내려가던 엘카나님의 귀 옆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죽여버리겠어! 그 말과 함께 누군가 엘카나님의 발목을 낚아챘대요. 순간 중심을 잃고 구를 뻔했지만 다행히도 엘카나님은 공중에 붕 떴다가 다시 착지를 힘겹게 했습니다. 공중에 붕 떴을 때 아래쪽에 씩 웃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대요. 착지를 하면서 발목을 다쳐서 한 3주간은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고 이상했던 엘카나님은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가셨대요. 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뒤를 돌아보자 그 여자가 머리통을 들고 교회에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엘카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교회에서 나온 그 뒤로는 그 여자를 볼 수 없었는데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 굉장히 소름 끼친다. 진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대요. 엘카나님 뿐만이 아니고 동생분도 같이 받고 또 어머니는 가위눌림을 같이 당하셨고 대체 그 여자는 뭐 때문에 엘카나님과 엘카나님의 가족을 괴롭혔던 걸까요? 때는 2007년 10월 11일에 현역 육군으로 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해서 5주간 훈련을 받고 이등병이 돼서 자대 배치를 받은 때라고 합니다. 아마란 스님께서 제보해 주실 귀신 얘기는 아마란 스님이 속한 훈련소 소대의 소대장을 맡으셨던 중사님이 목격한 귀신 얘기와 당시 상병이었던 조교가 목격한 귀신 얘기라고 하는데요. 중사님이 귀신을 목격한 시기는 아마란 스님이 입대하기 1년 전, 그리고 상병 조교가 귀신을 목격한 시기는 아마란 스님이 입대하기 한 달 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귀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귀신인지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아마란 스님이 배정받은 생활관 건물은
그림처럼 정면에서 앞을 보면 연병장이 저렇게 훤하게 보이는 곳이었다고 해요. 아스팔트 포장 공터라고 써있는 곳 있죠? 네, 그곳은 말 그대로 아스팔트로 말끔하게 포장된 실외 공간으로서 당시 아마란스님이 속한 중대 훈련병 500명가량이 모두 오와 열을 맞춰서 집합해도 공간이 많이 남을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터 옆에 있는 길로 내려가면 연병장이 나온다고 해요. 먼저 중사님의 귀신 목격담입니다. 중사님이 당직 근무를 서고 계셨는데 보통 당직이라고 하면 잠이 오는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해야 되는 아주 고된 근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군대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훈련병들이 있는 훈련소다 보니까 중사님은 훈련병들에게 내가 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잠을 깨기 위해서 새벽 1시쯤에 생활관 정문으로 향했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공기도 쌀쌀하고 잠을 깨고 나서 다시 당직실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잠을 깨려고 노력하는데 중사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대요. 연병장 끝에 지금 아마란스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에 그 위치가 표시가 되어져 있죠. 연병장 끝에 10살 이하로 보이는 굉장히 어리죠. 웬 소녀가 보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군부대고 그리고 더군다나 새벽 1시인데 웬 저런 어린 소녀가 혼자서 저렇게 연병장에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했대요. 그런데 그 소녀가 이렇게 계속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오라고요. 중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홀린 거지. 계속 앞으로 걸어갔대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당직 행정병이 중사님을 불렀대요. 중사님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연병장의 단상에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근데 그 바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스팔트 공터와 연병장 간의 높이가 무려 대략 3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홀린 상태로 멍하게 계속 갔으면 3m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최소 중상을 입거나 심했으면은 좀 사망까지도 했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중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녀가 온데간데 없었대요. 자, 상병조교의 귀신 목격담입니다. 상병조교 역시 당직 부관으로 근무를 서던 중이었대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앞선 얘기에 그 중사님과 마찬가지로 잠을 깨려고 생활관 건물 밖으로 나갔고 생활관 앞에 공터에서 운동장 트랙을 돌듯이 빙글빙글 이렇게 동글동글 걸었답니다. 그러다가 시선이 연병장 쪽을 향하던 순간에 마찬가지로 그곳에 웬 소녀가 서 있었고 중사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상병조교에게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때는 상병조교가 혼자 있었나 봐요. 멈칫하다가 연병장 그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 쪽에 있어가지고 그걸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연병장 쪽을 계속 가는데 그 소녀가 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계속 갔는데 연병장 둘레에 쳐놓은 철책에 얼굴을 부딪히고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녀가 온데간데 없었대요. 그런데 이 중사분과는 다르게 이 조교가 기억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소녀의 모습이었어요. 그 소녀에게는 발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발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소녀였는데 발목까지는 있는데 발이 딱 없었대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귀신의 모습이죠. 발이 없는 채로 공중에 떠가지고 중사님과 조교를 홀렸던 거죠.
나중에 그 상병주교의 동기가 총검술 훈련 중에 쉬는 시간에 어떤 한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외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그 훈련장으로 향하는 출입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 옆에 소녀와 소녀의 어머니가 같이 묻힌 무덤이 있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는 아마 그 무덤에 묻힌 소녀가 아닐까, 그 귀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 소녀가 어떤 연유로 계속 그곳에 나타나고 군인들을 이렇게 홀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가 2007년이라고 하니까, 네, 15년 전 일이네요. 부디 지금은 그 소녀의 영가가, 평안을 찾았기를, 네,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갔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아마란 스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제보해 주셨는데요. 이 사건은 제가 한번 잘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친절하게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까지 잘 덧붙여서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탄약고. 총탄, 수류탄, 클레이모어, 각종 폭탄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 관한 귀신 썰이래요. 이 이야기는 아마란 스님께서 자대 배치를 받은 당시 이등병이었고 업무를 인수인계해주던 병장이 해준 얘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군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통 근무라는 단어는 사회에서의 의미와 군대에서의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군대의 근무라 함은 외부로부터 부대 내의 시설과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군부대 입구에서 총 들고 서 있는 경계 근무를 위병소 경계 근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탄약고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 것을 탄약고 경계 근무라고 하며 탄약고 경계 근무는 보통 2층 높이의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경계를 한대요. 이때 위병소와 탄약고는 고정된 위치에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그래서 동초라는 경계 근무 형태가 있는데 이게 경찰이 관할 지역을 순찰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관할 지역을 순찰하지만 군인은 군무대 내부를 각 시간대별로 2명이 2시간씩 정해진 코스를 순찰하는 그런 형태래요. 이 사건은 아마란 스님께서 군대 입대하기 반년 정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탄약고에서 고참과 후임병, 이렇게 2명이죠. 2명이 총을 소지한 채로 경계 근무를 서는데 갑자기 후임병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는 군대 경계 수화를 하는 멘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총을 어딘가로 겨눈 채 말이죠. 근데 고참 병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후임병을 혼을 냈겠죠. 그러니까 후임병은 저기 사람 안 보이십니까? 이쪽을 보면서 계속 입이 찢어지듯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경계태세를 갖추었다고 해요. 고참 병사에게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다른 병사 둘이서 새벽에 탄약고에서 경계 근무를 섰는데 동초 근무, 순찰 근무를 하는 인원은 2명이었고 그날의 경계 근무 인원 명단에도 2명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경계 근무를 한 게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탄약고 경계 근무를 하던 병사 2명 모두 다 봤다는 거죠.
3명으로 봤다는 겁니다. 날이 밝아서 동초 근무를 했던 인원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슨 소리야? 나랑 이등병 이렇게 2명이서 동초 돌았는데 뭐 너 꿈꿨냐? 이랬대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근무를 서던 분들이 이제 그 동초 근무, 순찰 근무를 했던 인원을 봤을 때는 분명히 3명이 돌았는데 그 근무를 했던 인원에게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야? 나랑 후임이랑 둘이 돌았는데 누가 더 있었다는 거야? 너 꿈꿨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심지어는 거품 물고 쓰러지는 병사들도 막 생겨났대요. 게다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미쳐버린 병사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사들 중에 일부는 더 이상 군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의병 전역을 시켰다고 해요. 귀신을 본 병사들이 증언하기를 이제 봤겠죠? 그렇게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그 귀신이요. 그 귀신은 70년대에 착용했던 단색 군복을 입고 있고 입이 찢어질 듯이 웃다가 웃는 그런 입이었대. 그렇게 웃다가 마치 연기처럼 탄약고 안으로 슥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귀신을 본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이라고 해요.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경계근무 인원 명단을 이제 아마란스님께서 작성을 하게 됐고 그 이야기가 생각났겠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경계근무 인원 명단 파일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사건 시점을 이유로 동초 근무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순찰을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란스님께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을 때도 그 순찰 근무가 없었대요. 계속해서 그 70년대에 착용했던 그 단색 군복을 입은 귀신이 입이 찢어질 듯이 웃고 있는 그 귀신이 계속 나오고 보이고 하니까 다른 이제 그 군인분들이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 근무를 없애버린 거겠죠? 너무 소름이 돋네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어요. 제보해주신 아마란스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심야기담에도 굉장히 많은 군대 썰들이 제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같은 내용이래요. 그게 뭔지 아시죠? 먼저 귀신을 볼 수 있는 후임이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임은 약간 관심병사 같은 그런 존재래요. 이제 선임이 막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뭐 친해지거나 조금 이제 편해져서 그때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면 그 관심병사인 후임이 하는 얘기가 항상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계속 선임님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는데 걔가 이 새끼 죽여줄까? 이 새끼 죽여줄까? 이 새끼 죽여줄까? 그때가 언제냐면 10년 정도 전 일인 것 같아요. 10년? 11년? 그렇게 오래까지는 안 됐나? 아무튼 제가 그때도 서울에 살 때였는데 서울에 한 원룸 건물에 살 때였거든요. 네, 저희 집 그 동네 구조가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대로가 딱 있고 그 차도 대로변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진입 골목 이렇게 3개가 똑같이 생긴 골목이 3개가 연달아 있었어요. 저희 집은 하나, 둘, 셋, 3번째 골목에 있는 그 원룸 건물이었고요. 저희 동네가 그때 당시에 원룸 있는 건물, 그리고 뭐 오래된 조그만 아파트, 빌라들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 있는 주거 지역. 그러니까 뭐 술집이라든가 어떤 뭐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거 진짜 없고, 정말 빌라, 원룸 건물, 뭐 그런 아파트, 정말 주거를 위한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골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살았던 그 원룸 건물은 세 번째 골목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 있는 건물이었고, 그 앞에 이 두 번째 골목에는 초입에 단동짜리 작은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는 모텔이 있고, 그 모텔 옆으로는 막 간판에 이렇게 여성의 실루엣 같은 이런 모양이 있으면서 간판 이름이 막 초롱, 그런 이름? 그리고 1층이니까 이렇게 유리로, 상가 그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긴 한데, 다 이렇게 시트지, 불투명한 시트지로 막혀 있어서 안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는 그런 가게. 대충 어떤 업태를 띄고 있는지는 조금 눈치가 오시죠? 감이 오시죠? 네, 이제 그런 가게들이 또 막 있고 그런 골목이었어요. 그 두 번째 골목이. 그때 제가 밤에 친구랑 통화하고 끊고 이제 약간 조금 출출해가지고, 그때가 한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12시가 넘어서 제가 편의점에 먹을 거를 사러 나왔었어요. 하나, 둘, 셋, 요 골목 3개 중에 첫 번째 골목 여기 안쪽에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대로변이고 하나, 둘, 셋 있으면은 요 골목이 여기 안에서 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또 더 골목들이 많고, 집들도 되게 많고 이런 데였는데, 밤에는 사람의,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안 그래도 좀 적은 동네이긴 했는데, 밤이 되면 해가지고 이제 밤이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야. 8시, 8시 반, 9시 이렇게만 돼도 그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12시가 넘었으니까 돌아다니는 사람이 진짜 더 없겠죠. 진짜 거의 없는 이런 동네였는데, 밤에 친구랑 전화를 끊고 이제 나 캔맥주 하나 사러 가야겠다. 그래서 편의점을 가려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제 골목, 세 번째 골목, 두 번째 골목 여기 지나쳐서 첫 번째 골목 이쪽으로 가서 이제 편의점을 가요. 편의점 가서 과자랑 캔맥주 이런 거 사가지고 나왔어요. 집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한 남자분이 실례합니다 이러면서 가까이 오세요. 그 밤에. 근데 밤이기도 하고 조금 무섭잖아요. 밤에 누가, 그리고 낯선 남자분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얘기를 걸면. 근데 그분이 실례합니다 이러면서 딱 어떤 그 옷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딱 보여주세요. 근데 경찰 이렇게 써있고, 그 경찰 마크 있잖아요. 이렇게 독수리 같은 그런 마크 있고, 밑에 사진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름 3글자 적혀 있는 신분증이었거든요. 그걸 저한테 딱 보여주시면서 안녕하십니까, 무슨 경찰서 어디 무슨 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수사 중인데 그 범인이 지금 도망을 쳐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 여성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범인을 유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인하는 작전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근데 네? 뭔데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게, 두 번째 골목 여기를 자기랑 같이 걸어가 달라는 거였어요. 그 두 번째 골목을 통과해서 한 번만 걸어가 주면 된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번째 골목은 진짜 해가 쨍쨍하게 떠있는 낮에도, 대낮에도 거기는 좀 지나다니기가 꺼려지는, 좀 무섭고 뭔가 음침하고 좀 스산한 이런 골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굳이
그 두 번째 골목을 같이 걸어가 달라는 거예요, 자기랑. 근데 이제 그 경찰 신분증까지 계속 보여주면서 그렇게 수사에 협조를 좀 부탁한다 막 이러는데, 근데 그냥 뭔가 제 촉이 약간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빨리 집에 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경찰분이 막 이렇게 부탁을 하시지만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막 거절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집 오려고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진짜 부탁할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한 번만 걸어가 주면 된다, 어려운 부탁 아니지 않냐, 한 번만 그냥 걸어가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가 지금 빨리 여기 걸어가면서 그 범인을 유인하지 못하면 놓칠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막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걸어가려고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앞으로 걸어가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딱 그때 마침. 그런데 제가 뭐 진동으로 해놓거나 모음으로 해놓은 게 아니어가지고 그때 마침 딱 카톡 이렇게 울려요, 그 소리가. 근데 제가 이러면서 이제 그 핸드폰을 딱 열면서 걸어가니까 그 경찰 배지, 그러니까 그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수사를 협조해달라 요청했던 그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만 전 들은 거예요. 소리로 아이씨 이러면서 딱 더 이상 안 따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이게 무슨 그건지 모르겠는데 순간 제가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이거 뭐지? 딱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여기서 내가 뛰면 안 된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지금 내가 뛰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걸 눈치채고 도망가는 그게 딱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냥 순순히 안 보내주고 쟤 도망가네? 아이씨 난 눈치챘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저를 쫓아와서 저를 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골이 되게 서늘하고 막 소름이 끼치는데 그냥 친구랑 이제 카톡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짧게 카톡이 계속 들리게 일부러 짧게 계속 질문 던지면서 집으로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듯 천천히 집으로 이렇게 걸어와요. 이렇게 걸어와서 제가 사는 건물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뭐 그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다른 건물로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진짜로 경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경찰에서 저희가 협조 부탁드렸던 거 맞는데 뭐 혹시나 뭐 이렇게 겁먹게 해드렸으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뭐 안심인 거고, 근데 어쨌든 확인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렇게 와서 저희 집 그 1층에 공동현관 이렇게 비번 누르면 열리는 그 문이 있었으니까 이제 문 딱 들어와서 유리문을 싹 닫히고 제가 열심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막 눌러가지고 집에 막 빨리 올라와서 저희 집 그 현관문도 딱 닫히고 나서 바로 112에 전화를 해요. 112에 전화했더니 이제 뭐 무슨 일이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제가 무슨 동에 사는데 여기에 방금 제가 편의점을 갔다 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디서에서 나온 누구시라고 적혀 있었고, 그분이 계속 그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서 어떤 그 골목으로 계속 이렇게 따라오라고 했다. 같이 걸어가 달라고 했다. 근데 혹시 이게 진짜 맞냐? 뭐 이런 걸 제가 확인을 해본 거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잠시만 기다려달라 그랬나? 뭐 연결을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어디 관할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가 연결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했는데 얘 뭐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신분증에서 봤던 이름 누구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저희 서에 그런 사람 없는데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거기서 한 번 더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분이 지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편의점 앞에. 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오면 그 사람한테 똑같이 그렇게 노릴 수 있잖아요.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누구든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실 수 없냐,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인상착의 기억나시는 거 있냐,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뭐 키는 어느 정도 됐고, 뭐 외모는 되게 정말 그냥 멀끔하게 생기셨었거든요. 그렇고 또 베이지 바지를 입으셨고 뭐 신발은 뭐였고 뭐 이런 막 얘기를 해요. 인상착의를. 그리고 어느 주소 불러드리면서 이렇게 이 골목이 있는 거기로 같이 가달라고 했다. 근데 그 경찰분도 저랑 통화한 경찰분도 아시더라고요. 그 골목이 어느 골목을 얘기하는지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 한번 순찰을 그 동네를 돌겠다. 그리고 뭔가 또 뭐 생각나시는 게 있거나 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끊었죠. 끊고 이제 집에서 이제 TV 보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사온 맥주를 한 캔 이렇게 먹었는데 좀 이따 이제 다시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신고해주신 분 맞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그 동네 순찰을 돌았는데 말씀해주신 인상착의를 가진 그런 남자분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저희 서에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은 없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수사를 하는 중이거나 어떤 특히나 일반인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수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심하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되게 소름 끼치죠. 제가 만약에 그때, 그 경찰 신분증을 믿고, 만약에 그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만약에 그 골목을 진짜 따라 나서서 같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저의 상상? 어떤 뭐 추측? 이런 거를 해보자면 되게 막 골목에 또 골목 되게 많은 이런 그러니까 누구든 숨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 골목 어딘가. 그래서 이렇게 그 경찰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인 척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뭔가 나쁜 일이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따라 들어갔으면. 너무 무섭죠. 저는 그 집에 살면서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밤에 혼자 나온 적이 없어요. 밖에를. 무섭잖아요. 진짜. 그래서 밤에는 뭐 누구 같이 있으면 나가서 편의점 간 적도 있고 하지만 혼자서는 밤늦게 해지고 나서 사람들의 통행이 좀 많이 잦아들 그런 시간에는 밖에를 그냥 걸어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밤늦게 다니실 때 진짜 조심하세요. 그리고 뭐 그때는 진짜 그분이 같이 따라가 뭐 수사에 협조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거짓말이긴 했지만 그분이 말로
저한테 이렇게 같이 가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탁이 아니라 진짜 억지로 뭐 끌고 갔다거나, 거기 진짜 사람도 저랑 그 남자분밖에 없었거든요. 억지로 끌고 갔다거나 어떤 진짜 무력을 사용해서 뭐 나를 이렇게 뭐 때렸다거나 이래서 뭐 기절시켰다거나 이러면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밤에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요즘 막 대낮에도 무서운 일이 있고 하니까 길에 다니실 때 특히나 해가지고 어두운 밤에 다니실 때 혼자 다니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네. 진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비슷한 사연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보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의 지인분을 A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A는 여성분이신데 아파트 3룸 아파트에서 혼자 강아지를 키우며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보통 귀신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귀신을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A라는 여성분은 이제 혼자 강아지를 키우며 그 넓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모든 방문을 다 열어놓고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문을 그렇게 열어놓고 외출을 하시곤 하셨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강아지가 항상 마중을 나왔었는데 이날은 마중도 나오지 않고 강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았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옷방으로 쓰고 있는 작은 방 안에 그 옷방 안에서도 아주 구석, 옷걸이가 막 빼곡히 걸려있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구석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응? 왜 이러지 얘가? 근데 평생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을 하니까 얘가 어디가 혹시 아픈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A 여성분께서 집에 가서 강아지랑 같이 지내는데 얘가 뭐 전혀 어디 아프다거나 뭐 먹질 않는다거나 뭐 이렇게 놀아주는데 놀지 않는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아픈 현상 같은 건 없었대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이렇게 하길래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그날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더니 또 강아지가 옷방 구석에 숨어 있었대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였을 거예요. 아파트 구조 보통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안방으로 쓰시던 침대를 놓아둔 그 안방이 문을 열어놓으면 현관에서 이렇게 약간 보이는 이런 구조로 침대가 놓여져 있었대요. 보통 그 여성분이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강아지가 올라와서 옆에서 같이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그렇게 항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강아지가 침대 위에 올라와서는 항상 누워서 자던 자리에 오지 않고 그 문이 열려있는 방문 바깥을 바라보는데 현관문 쪽을 바라보면서
약간 으르렁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땡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고 그랬대요. 얘가 왜 이렇게 으르렁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강아지가 이번에는 현관보다 더 가까운 그 현관과 안방 문 사이에 있던 어떤 뭐 서랍장이랑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 서랍장 쪽을 바라보면서 또 으르렁대고 그렇게 밤새 그러고 있었대요. 그냥 항상 자던 자리에서 이렇게 골아 떨어져서 자는 아이인데 어제에 이어서 이제 또 계속 방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으르렁대니까 약간 기분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얘를 또 끌어당겨서 그냥 억지로 끌어안고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그렇게 또 그날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더 무서웠던 건 이 아이가 방문 바로 앞을 쳐다보면서 으르렁 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마치 누가 이렇게 현관에서부터 차츰차츰 방 안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좀 무섭잖아요. 근데 억지로 얘가 어디가 불편한가? 그냥 좀 잠자리가 좀 바뀌려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애를 썼대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강아지가 침대에 올라오질 않고 그 땅에서 침대 모서리를 바라보면서 으르렁 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항상 내 옆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얘가 며칠에 걸쳐서 내 옆에서 잠도 안 자고 저기 멀리서 현관에서 좀 더 가까운 거리 그리고 안방 문 앞 그렇게 쳐다보면서 으르렁대고 막 짖음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침대 모서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짖는 거예요. 으르렁대고 작게 짖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도무지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에 이제 그분께서 안방에 못 있고 밖에 나와서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잤대요.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다음 날이 됐어요. 침대가 안방에서 대각선으로 보이는 쪽에 있는데 그 침대 옆에는 이제 안방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이 강아지가 침대 모서리가 아닌 침대에서 저 창 쪽, 그러니까 좀 더 안쪽이죠. 더 안쪽으로 들어간 쪽을 보면서 으르렁대고 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있다 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죠.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더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분께서 좀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우리 애기가 이렇게 한다. 좀 내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되게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 어머니께서 알겠다. 내가 좀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할게. 왜 그럴까 걔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어머니께서 절에 가셔서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낮잠을 주무시는데 어머니께서 따님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신 거죠. 그 아파트에. 근데
집 안에 이렇게 계시는데 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웬 아주머니가 내 딸 여기 있다고, 내 딸 여기 있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라고, 막 계속 이렇게 소리치면서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무슨 소리냐고, 여기 지금 내 딸 혼자 사는데 누구를 지금 여기서 찾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막 뭐라고 하시고, 내 딸 혼자 사는데 왜 와가지고 괴롭히냐 엄청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또 찾아온, 꿈에서 이제 그 집을 찾아온 또 그 어머니께서는 무슨 소리냐고, 내 딸 지금 여기 안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계속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꿈에서 어머니와 영문을 모르는 그 어머니랑 싸움이 대판 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셨대요. 결국은 A 여성분 어머니의 승리. 그래서 그 영문을 모르겠는 그 집을 찾아온 그 어머니께서는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꿈에서 그 집 안에 있다고 보이진 않았대요. 근데 꿈에서 그 A 여성분의 집 안에 있다고 했던 그 어떤 본인의 주장으로는 그 딸내미를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어머니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진 거죠. 그 강아지가 어디를 보고 짖는다던가, 옷방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다던가. 그 숨어 있는 거 왠지 좀 무서워서 숨은 것 같잖아요. 낯선 누군가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모든 집 방문을, 그 집안의 방문을 다 열어놨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침대에서 자고, 거실 소파에서 잘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아이가 뭔가 낯설고, 뭔가 무섭고, 그래서 그 옷방 깊숙이, 그것도 그냥 옷방도 아니고, 옷방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옷방 안에서도 그 옷이 이렇게 촘촘하게 걸려있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안 보이게, 그 강아지도 밖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도 강아지를 보지 못하게 이렇게 숨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숨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현관에서부터 점점 안방 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귀신을 보고 으르렁대고 짖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A 여성분의 어머니께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꿈에서 그 귀신의 어머니와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라, 나가라, 여기 내 딸 집이다, 싸움에 이기는 바람에 그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방 불을 되게 어둡게 해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쪽에 보면 제 안방이 보이고 저쪽에 이제 이렇게 약간 화장실 들어가는 통로처럼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깜깜한데 왜 이렇게 괜히 좀 무섭고 소름 끼치고 그렇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보해주세요. 제가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다 되셨죠? 네. 아무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의 이름은 가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친구가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친구는 서울 5호선 한 역에서 일을 했는데 그날은 야간 근무라 막차가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승객은 없는지, 그리고 시설물을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이제 플랫폼을 둘러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맨 끝에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더랍니다. 친구는 고장인가 싶어서 이제 상황실에 계신 분에게 전화를 했대요. 저 승현인데요. 여기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네요. 어디? 오목교 쪽 맨 마지막? 네,
보셨어요? 제가 일단 강제로 닫아볼까요? 아니, 일단 놔두고 그냥 와.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그 스크린 도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친구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직원분이 그 스크린 도어의 위치를 어디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바로 알았던 게 조금 걸리더래요. 그 이후 한 3달 후쯤 이번에도 야간 근무라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또 마지막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답니다. 또 고장인가? 싶어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스크린 도어랑 승강장 사이에 운동화 한 짝이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응? 술 취한 취객이 이렇게 가다가 걸렸는데 그냥 두고 갔나? 싶어가지고 저 어떡하지? 하는데 마침 상황실에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그 스크린 도어가 또 열려 있어요. 이번에 여기 운동화가 근데 가운데 있거든요. 이거 운동화가 껴가지고 열렸나 봐요.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담당 직원분이 되게 황급한 목소리로 야! 줍지 말고 그냥 둬! 그냥 두고 나 기다려!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보기에 뭐 운동화가 이상하다거나 뭐 뭔가 무섭다거나 뭐 뭔가 쎄하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냥 평범한 운동화였대요. 심지어 누가 접어서 신었는지 뒤쪽이 접혀있기까지 한 흔해 빠진 그런 운동화 있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직원이 뭐 달려오기까지 하나? 순간 혹시 누가 저쪽으로 떨어졌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혹시 싶어서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서 이렇게 아래를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오바야 생각하고 이제 운동화를 주우려고 했는데 운동화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되게 대수롭지 않게 뭐야 껌 붙었어? 이러고 이제 떼려고 하는데 정말 바닥에 딱 달라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기다리라고 소리치셨던 그 직원분이 막 뛰어오면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 새끼야, 막 내가 기다리라고 했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오자마자 막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막 뺨을 막 맞은 거지, 막. 그래서 친구가 막 너무 어벙벙하게 막 맞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때리다가 갑자기 친구를 보고 야, 너 괜찮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는 아니 나는 그냥 이 운동화를 주우려고 했을 뿐인데 막 욕하면서 막 뛰어오더니 뺨을 너무 세게 막 계속 맞은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왜 때리세요? 했는데 그 욕하면서 달려와서 이렇게 때리신 그 직원분이 아무 말도 없이 야, 집에 가 일단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친구가 일단은 그냥 집에 갔대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다음날 이제 출근을 했죠. 아무래도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직원분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어제 대체 왜 그러신 거냐, 왜 저를 왜 그렇게 때리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가
운동화를 주우려고 운동화를 이렇게 한쪽 손으로 잡고 있는데 스크린 도어 너머에서 손이 하나 이렇게 나와서 친구의 반대쪽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잘못하면 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막 뛰어오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귀신을 혹시 홀렸나 싶어서 막 뺨을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보니까 얘가 홀리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왜 때리세요? 이러는 거 보니까 다행히 제정신이구나. 홀리지 않았구나. 뭐 아무 이상 없네. 그래서 일단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급하게. 친구는 당연히 너무 놀랬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와 함께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예전에 스크린도어가 생기기 전에 한 여자가 그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던 거예요. 이유는 남자친구와의 다툼으로 이제 홧김에 그랬다고 하지만 자세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들어보니까 그 외에도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하는 사건 사고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해지는 얘기 중에는 한 어르신이 밤에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 스크린도어 뒤에서 어떤 여자가 유리를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늦게 내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소리를 치는데 이 어르신이 너무 놀라서 상황실에 막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스크린도어 뒤에는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닫고 다시 딱 봤는데 그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신입 시절에 이렇게 CCTV로 열려있는 그 해당 스크린도어를 봤는데 웬 여자가 스크린도어 뒤에서 이렇게 머리만 쓱 빼고 CCTV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씩 웃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눈을 질끈 감았다가 딱 떴는데 그 여자는 없고 스크린도어는 닫혀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근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는 걸 자주 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대 후반의 나이이며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태권도 학원은 항상 오후 3시에 가서 오후 4시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저희 집을 가려면 그림처럼 양옆에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 일직선으로 가는 길에 양옆으로 골목 3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골목을 다 지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부분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야지만 저희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 4시에 태권도를 끝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저의 오른쪽에서 어떤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예민하거나 뭐 그런 건 줄 알고 계속 그냥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란 게 느껴지잖아요. 시선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뭔가 모르게 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 가까워지는 느낌이 싫어서 원래 항상 다니던 3번째 골목이 아닌
두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죠. 잠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는데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 시선이 너무 계속 느껴지니까 궁금해서 그쪽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곳에 저보다 약간은 좀 덩치가 큰 대략 중학생 혹은 좀 크게 본다면 고등학생 같은 저보다는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형이었고요. 그 형은 제 얼굴을 딱 고개만 꺾어서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 형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고개만 꺾어서 나를 보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일직선으로 뚫려있는 골목이다 보니 그게 가능했나 보죠. 그런데 뭐지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형은 다행히 제가 가야 하는 왼쪽이 아닌 반대쪽인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서 가더라고요. 되게 다행이다 싶어서 이렇게 안도감에 휴 하고 한숨을 쉬는데 고개를 딱 돌리려는 그 와중에 갑자기 그 형이 완전 제 앞에 와가지고 씩 웃으면서 손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영화 속에서는 막 도망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부분이 많은데 현실에서는 몸이 전혀 안 움직이고 그냥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에 굳어 있는 거죠. 완전히 그냥 굳어가지고 머릿속에서만 도망가, 빨리 도망 안 가면 저 사람한테 죽을 수도 있어 막 소리는 들리지만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고 있는데 그 형이 저를 쳐다보는데 뭔가 눈에 동공이 이렇게 막 작아지고 뭔가 눈이 좀 풀려있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사람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형이 제 손목을 딱 잡고 너 참 귀엽게 생겼다. 나중에 형이랑 놀자. 그러면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다행히도 나쁜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집으로 갔죠. 집에 갔는데 저희 친누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나 나 밖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누나가 괜찮아 잊어 그냥 생각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너무 충격이었던 일이 계속 생각하면은 더 무섭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 잊자 잊고 지내자 그러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저희 집은 이사를 나오게 됐고요. 제가 성인이 돼서 누나랑 어느 날 TV를 보다가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그거 기억나? 그때 내가 골목에서 웬 이상한 형 만났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누나가 그 일 맞아 있었지 그러면서 해준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에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나가 사실은 네가 그때 그 말 하고 나서 이걸 말할까 했는데 나는 그 사람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 그 사람 우리 동네에서 되게 유명했었어. 남자애들 막 성희롱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고 몇 년 후에 나온 사람이었어. 근데 그거를 너한테 말하면 네가 너무 충격을 받고 무서워가지고 동네도 못 돌아다니고 그럴까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잊어라 라고 밖에 난 말을 못했지 뭐. 뒤늦게 알게 된 그 사람에 대한 정체인데 저는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너무 쇼킹했고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고 공포입니다. 만약 그날 그 형이 조금만 더 뭔가 마음을 먹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던 30년 정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스님이셨습니다. 이 스님은 어느 사진에 위령을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30대의 남자로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등산이 취미라고 합니다. 그 스님은 조상을 공경하고 추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지만 영혼이나 영능력, 나아가서는 귀신 같은 것까지 내심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가끔 이렇게 사진에 위령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으시곤 했다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본 이른바 심령 사진들은 풍경을 사람 모습으로 착각했다든지 혹은 유리에 비친 사람 얼굴을 귀신으로 착각했다든지 하는 별거 아닌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의뢰인들에게도 그 점을 설명하며 마음먹음, 마음가짐, 기분 다스림의 중요성을 설파해 왔다고 했습니다. 늘상 그래왔기에 그 남자가 의뢰한 사진도 비슷할 것이라 여기면서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의뢰인이 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 주변에 등산을 같이 한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이 4-5명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찍는 단체 기념사진처럼 보였습니다. 스님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위령을 하기 전에 묻고 싶은데 이 사진에 어디가 신경 쓰여서 의뢰를 하신 건가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아마도 풍경 어딘가에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거나 하는 것이리라 여겼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심하며 되물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무언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확실히 처음 봤을 때 어쩐지 위화감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스님도 그 사진을 봤을 때 어딘지 모를 위화감을 실제로 느꼈다고 합니다. 등산 동료들과 찍은 기념사진이지요? 그러자 의뢰인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그 대답이 신경 쓰여서 스님은 다시 한번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을 중심으로 등산 동료들이 서서 다 같이 찍은 기념사진. 그런 일반적인 구도의 사진인데 다시 보니까 오히려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더 커졌습니다. 아닌가요? 다 같이 찍은 기념사진으로만 보입니다만 의뢰인은 더욱 우울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진 셀프 타이머로 저 혼자 찍은 겁니다. 스님은 농담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제야 처음 느낀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환하게 웃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표정이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무엇보다 맑은 날씨에 찍은 사진인데도 의뢰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림자가 없었다고 합니다.